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저성장할 수밖에 없고, 저성장되면은 또 금리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일자리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입니다. 제가 내년 경제를 참 어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08년 2020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정말 빨리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었고요.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어났죠. 그리고 그동안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낮고 경기만 좋으면 이 부채나 자산 가격 거품이 더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최근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나빠지고 있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금리 상승, 경기 둔화로 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자산가 거품이 붕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채권 시장 거품이 많이 붕괴됐고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 터지고 자산가 거품 붕괴되면서 내년은 세계 경제가 참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멀리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계부채 많다, 이런 보도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외환위기 원인이 뭐였었습니까? 기업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986년에서 88년에 3조 호황이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했거든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는데요. 그런데 90년대 돌아가지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져가지고 97년 외환위기를 우리가 겪었던 겁니다. 그때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07%였어요.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고 은행 14개가 없어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해고당했었죠.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지만 단기에 우리가 IMF 여러 사례 중 제일 구조조정 성공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우리 가계가 상당히 건실했어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50%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건실했죠.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습니다. 정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167조 공적 자금 투입하면서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기업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114%까지 늘어났어요. 외환위기 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죠. 더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GDP 대비 100%, 작년과 3분 기준으로 10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우리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래서 기업이 부채가 많고 가계가 부채가 많으니까 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요.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아직 50%도 안 되거든요. 선진국 다 12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요. 어떻든 우리 가계 부채, 기업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98년 외환위기, 좀 멀리 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외환위기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잉 투자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뒤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줄였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마샬케이가 많이 늘어나서 GDP에서 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론가는 이동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은행도 주식에도 손해, 채권에도 손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하거든요.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근데 구조조정 기업이 돈을 안 빌려 쓰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그거를 가계대출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97년에요. 은행 대출이 가계 기업인데요. 은행 대출 중 기업으로 돈의 70%가 기업으로 갔어요. 가계로 30%밖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은 그거를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은행 대출보다는 가계대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특히 2006년에는 기업대출 비중이 70%에서 48%로 줄어들고 가계대출 비중은 35에서 52%로 가계대출 비중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가계 입장에서는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20%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고 돈도 많이 풀렸었습니다만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그 돈을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으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20% 넘는 금리가 2000년도 돌아서 6 내지 7%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 20% 넘던 금리가 6 내지 7%로 떨어졌죠. 은행이 기업이 돈 안 갖다 쓰니까 가계대출을 늘렸죠.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지고 은행이 돈 잘 빌려주니까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은행 돈을 많이 빌려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빌려가지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 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모 방송국 제 친구 PD 있었습니다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은행 돈이 내 돈이다. 갑자기 금리가 떨어져 잘 빌려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거기서 우리 가계부채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가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거의 40만 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게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뭐 월급 많이 받고 뭐 그러면은 그 돈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도 올라가는데 요새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뭐 OECD도 그렇고 우리 경제 성장률 작년 말에는 한 3% 넘게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2.5, 2.7%로 전부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낮추게 될 거예요. 경기도 나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업 부채가 많으면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뭐 큰 기업이 수십조 정도 손실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가계가 부실하다고 당장 위기는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소비할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최근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4분기에 약간의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소비 투자는 줄어들었어요. 수출이 늘어가지고 그나마 한 0.6%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는 나쁘고 수출이 안 됩니다. 소비가 증가해야지 우리 경제가 계속 증가할 텐데요.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결국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저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재성장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잠재성장은 사상 처음으로 2%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생산 측면에서는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또 수요 측면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참고로 우리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2.2배 정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가 전체적으로 손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금리가 오를 때 가계 전체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2배 정도 많으니까요.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동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가계는 손해보고 기업은 이익 봤어요. 왜냐하면 가계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습니다. 기업은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죠.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데죠. 그래서 금리가 낮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업 소득은 늘어나고 가계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오르니까 뭐 금융소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별화라는 것이죠. 특히 그 소득을 5단계로 분류하는데요.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소득이 낮은 20%죠. 이분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무려 42%나 돼요. 이분들은 정말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힘들죠. 그리고 일본 90년대 중반 이후로 거의 뭐 30년 가까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점수 성장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 가계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도 5.5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2배고요. 우리가 차별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경제 같은 거 불황이 온다면은 우리 가계가 쉽게 좀 견디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부채에 의한 성장 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그래서 기업 부채가 IMF 경제위기 전보다 GDP 수준으로 더 올랐고요. 가장 문제는 가계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거죠. 상대적 절대적으로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가계 부채는 정말 여러 경제 주체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높다고 해서 당장 위기는 안 오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저성장할 수밖에 없고, 저성장 되면은 또 금리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일자리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계부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